오늘의 이코노미 뉴스입니다. 이수만 없는 SM, 전국적인 미분양,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 소식을 이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동나.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이번 달에 제가 이코노미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저희가 허락된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듣동나 분들이랑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뉴스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사실 창고 대개방 컨셉으로 오늘은 뉴스 3개를 한 번에 정리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추린 거라서 사실 못 담은 뉴스들이 많아서 조금 아깝기는 한데 끝까지 화면 꽉 붙잡고 끝까지 따라오시고요. 특별 손님 2분을 모셨습니다. 나와주시죠. 어렵게 나왔습니다. 두 스타 기자분들을 모셨습니다. 어제 나오셨고. 네, 어제 나온 김지아입니다. 내일 나오실? 나올 홍상주입니다. 네. 평행 우주처럼 저희가 한 번에 존재하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모처럼 이 평행 세계를 이동을 해가지고 같은 아침 7시에 인사를 드려보게 됐습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해볼 주제는 3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 경제 뉴스는 이수만 없는 SM, 요거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한 보름 사이에 SM 엔터테인먼트랑 관련한 뉴스들이 아주 휘몰아치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나온 이야기를 일단 한 줄로 결론을 내리면 하이브가 SM의 일대 주주가 되었다. 이제 SM은 하이브의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 지분, 본인이 갖고 있는 지분을 팔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지 벌써 한 2-3년 된 것 같거든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매각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도 사실 인수협상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뭐 네이버부터 하이브, CJ ENM, 카카오 이런 회사들이 인수를 검토 중이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왔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고, 가장 최근까지 그나마 카카오가 지난해 말까지 협상을 이어가기도 했고, 또 연초에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이런 데서 1조 2천억 원 투자를 받은 상태라서 이제 실탄도 있다, 카카오가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겠느냐라고 좀 기대를 모으던 상태였었죠. 저는 그래가지고 카카오와 SM을 먹는 줄 알았어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달 초까지만 해도. 그리고 이 지지부진했던 SM 인수 전에 또 촉매 역할을 한 곳이 한 군데 등장을 합니다. 얼라인 파트너스라는 행동주의 펀드인데, 행동주의 펀드라는 건 그냥 단순히 기다렸다가 시세 차익만 노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회사 경영이나 지배구조에 개입을 해서 이걸 개선을 해서 회사 가치를 올려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걸 추구하는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이 요즘에 또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국내 시장에서도. 얼라인 파트너스라는 곳은 SM 지분을 1.1% 갖고 있는 곳인데 계속 SM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라고 압박을 해왔습니다. 1.1%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대주주이긴 한데 주총에서 단독으로 뭔가를 밀어붙일 정도의 대주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회사에서 신경이 쓰이는 지분인 거죠. 그래서 제일 문제시했던 것은 일단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개인 회사인 라이크 기획이라는 곳이랑 SM 사이의 용역 계약을 문제 삼았어요. 이 얘기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정확히 어떻게 계약이 돼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2000년에 나왔던 SM 공시에 따르면 라이크 기획으로부터 음악 자문 및 프로듀싱 업무를 의뢰하는 대가로 뭐 음반 매출액의 15%를 인세로 지급한다, 뭐 이런 식의 계약을 맺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10년에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등기사직에서 내려오면서 SM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는 것처럼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은 이 라이크 기획이라는 개인 회사를 통해서 용역 대금을 계속 받고 있었던 거죠. 지난해 상반기에만 이 라이크 기획의 SM이 지급한 수수료가 114억 원에 달한다고 하고, 2021년 같은 경우는 SM의 연간 영업이익의 3분의 1 수준을 라이크 기획에 지급을 했대요. 너무 많은 돈이 나가고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이 이수만 대주주나 아니면 특수 관계인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심하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왔고, 결국에는 SM이 지난해 가을쯤 라이크 기획이랑 계약을 조기 종료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 얼라인 파트너스가 제안했던 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수용하겠다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뭐 기획부터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이 체제를 이제 버리고 각 분야를 나눠서 각자 이제 권한을 나눠 갖는 멀티 프로듀싱 체제를 도입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뒤이어서 카카오가 SM 엔터테인먼트 지분 9.05%를 확보하면서 2대 주주가 되었다라는 공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이 뉴스도 되게 큰 뉴스였는데. 그래서 드디어 이수만의 지분을 카카오가 산다는 이야기인가? 라고 저도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세히 공시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 SM이 새로 발행하는 신주, 그리고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 요걸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분 9% 정도를 확보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는 카카오가 SM 인수 코앞까지 왔구나 했는데, 또 바로 뒤이어서 이수만 측에서 나도 몰랐던 얘기다, 대주주 모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카카오한테 신주랑 전환사채 파는 거 멈춰주세요 라고 가처분 신청을 또 낸 상태예요.
그러더니 다음날 또 공시가 뜨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이브가 SM 창업주 이수만의 지분을 사들여서 와. 지분율 14.8%를 보유한 1대 주주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네. 혹시 DM 보내지 않았어요? 이형 기자한테? 저도 보냈거든요. 쌤도 문제지만 이형 기자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미 대본을 다 써놓은 상태였거든요. 저희는 뉴스가 계속 업데이트 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갑자기 웬 하이브인가, 어제까지 카카오의 것이 아니었나 라는 얘기였는데, 게다가 사실 더 깜짝 놀랐던 게 하이브는 사실 진작에 이수만 총괄이 본인의 지분 매각 상대에서 제외를 했던 곳이에요. 근데 이게 비하인드가 뭐냐면, 원래 그 SM 소속 아티스트 좀 덕질하던 분들은 알 텐데 비욘드 라이브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이버랑 SM이 같이 하던 건데, 코로나19 초기에 이제 온라인 콘서트라는 게 굉장히 생경하던 시절부터 여기서 치고 나갔어요. 그래서 SM 소속 아티스트들은 네이버랑 같이 만든 이 비욘드 라이브라는 거를 통해서 콘서트를 막 즐기고 있었고, 네이버랑 SM이 굉장히 사이가 좋은 어떤 협력 관계였어요. 네이버가 그러던 와중에 하이브의 손을 또 잡아버린 거죠. 이제 BTS와 함께 막 위상도 더 올라가고 있고 SM이랑 어깨가 비등비등해지고 그런 상태에서 SM이의 파트너였던 네이버가 하이브의 손을 잡고 같이 또 밀고 있던 브이라이브를 위버스, 하이브의 위버스에 또 팔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협력을 막 강화하니까 이수만 입장에서는 약간 배신감? 네이버와 손잡은 하이브는 나의 적?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사이였기 때문에 하이브에는 안 팔아요. 하이브 쪽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그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전격적으로 지분을 하이브에 팔아버린 거죠. 하이브랑 네이버, YG 이렇게가 한 연합이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SM까지 하나가 된다라고 하면 K-팝 팬 입장으로서 굉장히 혼란스럽죠. 세계관이 다 통합되어 버리는. 대통합. 네, K-팝은 정말 이제 한 회사인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아티스트를 예로 들자면 뉴진스랑 르세라핌이랑 블랙핑크랑 소녀시대가 사실상 같은 예, 한 식구가 되어버리는. 그리고 팬 플랫폼도 지금 위버스랑 디어유, 위버스는 보통 방탄 팬분들이 즐겨 이용하시던 거고, 디어유는 버블이라고 그 팬 메신저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두 군데가 제일 큰 팬 플랫폼인데 이것도 이제 통합이 되어버리고, 거기다 디어유가 최근에 NC소프트에서 만들었던 유니버스까지 인수를 했기 때문에 팬 플랫폼도 사실상 한 회사로 통합되는, 만약에 하이브가 정말 인수에 성공을 한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디어유 공모주 청약도 했었었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관심을 받는. 네, 그리고 따상하고 팔았는데 그냥 갖고 있을 걸 그랬다. 더 큰 주식이 될 수도 있었는데. 아니 근데 진짜 무슨 한 배에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여러 기획사들이 한 배를 타고 지금 막 아슬아슬한 항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스타워즈 함선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요. 되죠. 같은 회사가 되면 좀 색깔이 섞이지 않을까, 개성이 없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그 박지원 하이브 대표, 2021년에 방시혁 대표가 이제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나면서 박지원 대표가 대표를 맡고 있는데, 13일에 임직원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어요. 근데 전원을 바탕으로 기사들이 나온 걸 보니까 대체로 뭐 SM만의 색을 존중할 거다, 이어갈 거다라는 메시지이고, 그리고 이수만 SM 창업주에 대해서는 향후 경영이나 프로듀싱에 참여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굉장히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로열티도 더는 없다, 가져가지 않을 거다라고 이수만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을 긋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분위기가, 환경이 달라지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기획사들 말고 중소형 기획사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기획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환경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지겠구나 싶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 90년대의 K-팝만 생각해봐도 뭔가 아주 가능성 있는 아티스트와 그를 믿어주는 기획자 정도가 붙어서 해볼 만한 뭔가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제는 너무 고도화되고 이게 몸집이 커지니까 중소기획사는 정말 쉽지 않은 판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 저희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막 이렇게 하고 싶기도 할 것 같고. 어느 진영인가에 네, 뭐 네. 카카오가 그런 식으로 굉장히 기획사를 그쵸. 많이 사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SM 엔터테인먼트 기존 주주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일단 이수만이 갖고 있던 게 한 19%가 조금 안 되게 있었고, 2대 주주가 원래는 국민연금공단이었어요. 8.96%를 갖고 있었고, 컴투스가 4.2%, KB자산운용이 또 3.83%, 그리고 아까 나온 온라인이 1.1% 이렇게 대주주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하이브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이 지분을 좀 어떻게 안 되나 이럴 수밖에 없겠네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일단 공개 매수도 진행을 하겠지만 이게 좀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 다른 대주주들에게 지분을 사오는 방법도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KB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펀드들이 또 갖고 있는 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각 펀드 매니저들에게 뭐 수익률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제안을 한다?
라고 하면 또 뭐 그런 딜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그런 변수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하이브가 SM을 정말 인수하고 이 경영권을 장악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또 남아있기도 해요. 아, 바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건가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뭐 일대 주주이긴 하지만 이걸 산 게 단순 투자가 아니라 사실상 SM을 어떤 같은 기획사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산 거니까 그걸 하기까지 넘어야 될 산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주가. 지금 촬영 중인 2월 16일 오전 기준으로 SM 주가가 12만 2,700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이브가 3월 1일까지 주당 12만 원에 SM 주식 공개 매수를 통해서 SM 지분을 25%까지 확보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수만한테 산 게 14.8%, 거기에서 한 10% 정도를 공개 매수로 12만 원에 우리가 사드릴게요 라고 한 상태인 거죠. 이수만 지분을 마저 다 넘겨봤더라도 지분율이 19%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대 주주이고 영향력 있긴 하지만 완전히 하이브의 생각대로 경영진도 바꾸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려면 한 40%까지는 지분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제 시작인 거고 지분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하는 상태죠. 공개 매수 우리가 12만 원에 할게요 라고 했지만 이미 시장에서 SM 주가가 12만 원 이상 뛰어버린 거잖아요. 처음에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냥 시장에 파는 게 낫지 왜 하이브에 손해보고 팔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주가가 계속 이렇게 고공행진을 한다라고 하면 하이브 입장에서는 계획했던 3월 1일까지 공개 매수를 하는 게 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그럼 이게 12만 원 이하로 안 떨어지면은 하이브는 못 사거나 더 비싸게 사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더 비싸게 사야 될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그리고 하이브가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길인 게 만약에 지분까지 확보를 했어요. 그래도 또 넘어야 할 산이 있어요. 바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결합할 때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 결합해도 되는지, 이거 독과점이 아닌지. 너무 독점이다. 아닌가? 너무 독점이 되잖아요. K팝 독점. 그래서 만약에 지금으로선 사실은 14.8% 일단 요것만 인수한 이유가 15%가 넘어가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결합 심사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14.8%만 사둔 건데 지분을 앞으로 더 늘려갈 방침이니까 결국은 뭐 40% 안팎까지 끌어모은다라고 하면 공정위에 그러니까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공정위 심사를 통과해야지만 두 기업의 결합이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대형 기획사 두 곳이 인수합병을 한 전례가 없잖아요. 뭐 산업이 이 단계까지 온 게 처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공정위에 가더라도 이거 심사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상지 기자가 얘기한 게 진짜 맞는 이야기인 게 중소형 기획사들이 너무 이 시장에 진입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또 공정위에서 결론이 날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 근데 이 뉴스 되게 저한테는 엄청 재밌는 뉴스네요. 근데 플레이어가 진짜 많은 게 일단 이수만 있죠. 이수만 있고 이수만이랑 지금 척일지게 된 경영진, SM 경영진 그 행동주의 펀드 있고 온라인 경영권 있고 운전 중인. 매각 절차를 어떻게 해보려고 바꿔보려고 했던 바꿔보려고 카카오. 그 빈살만. 카카오를 보고 투자한 빈살만 나오고 거기다가 하이브 나와야 되고 그치 또 그 더 넓히자면 사실 하이브랑 한 배에 타고 있는 YG랑 그러니까요. YG랑 네이버까지 그치 굉장히 대단하게 얽혀있는 이슈였습니다. 신주 발행하는 걸 살려고 했었는데 그럼 카카오는 좀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카카오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니까 지금 하이브가 영끌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카카오는 그 사우디 국부펀드 그리고 싱가포르 투자청에서 지금 1조 원 넘게 투자 유치를 한 상태니까 실탄이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좀 그냥 물러서기는 아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괜히 제가 대신 카카오 걱정을 되게 애매해져. 아까 가처분 신청 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게 일단 관건이거든요. 카카오 입장에서는. 그래서 가처분 신청이 만약에 받아들여져서 카카오가 새 주식을 사는 게 불발이 되느냐? 아니면 카카오가 새 지분을 사서 9%를 갖게 되느냐 뭐 그게 고비인데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카카오가 그냥 단순히 투자 수익을 노리고 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SM으로 뭐 얼마를 남겨먹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SM이라는 기획사를 사고 싶었던 거죠. 갖겠다라는 걸로 산 1대 거잖아요. 주주가 되고 경영권을 갖지 않으면 2천억 원 들여서 투자한 사람, 투자한 회사가 되는 것 뿐이니까 1대 주주까지 가기 위해서 더 많은 수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과연 뭔가 묘수를 찾을 수 있을까? 근데 시장에 그런 소문이 또 있어요. CJ E&M이랑 카카오가 연합을 한다. 왜냐면 CJ E&M도 SM을 굉장히 사고 싶어 했던 회사였거든요. 근데 조건이랑 뭐 가격이 안 맞아서 불발됐던 건데 아예 CJ E&M이랑 카카오가 손을 잡고 뭔가 묘수를 찾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또 돌아서 그래서 또 SM 주가가 또 더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아직은 소문입니다만 이수만 지금 라이크 기획 이런 거 다 손 뗐잖아요. 그래도 라이크 기획에 지불해야 될 돈이 뭐 2092년까지 막 얼마가 더 있다고 막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면의 계약들은 이제 공시가 되지 않은 계약들은 알 수 없어서 그리고 사실 하이브도 이걸 사실 이수만 지분만 사주는 게 아니라 이 계열사가 되게 많아요. SM에도. 그래서 다른 계열사들
뭐 드림메이커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인수해주는 조건 같은 게 붙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진짜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진짜? 이제 앞으로 뭘 더 봐야 될까요? 이제 앞으로 일단은 그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결정, 카카오가 9% 사는 거, 그거 어떻게 되는지가 아마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에 뭔가 얼마 안 결정 나올 것 남았네요. 같아요. 네. 그리고 곧 이제 또 정기 주총 시즌이죠. 예, 올해 주총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주총, SM 주총에서 과연 하이브가 본인들이 제안한 이사진, 경영진들로 다 바꿔올 수 있는가? 그 표싸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요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부디 오늘 촬영 이후에 방송 나갈 때까지만 새 뉴스가 없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런 뉴스들이 자꾸 속보가 나와가지고 지금 계속 맞아요. 나오고 있거든요. 제발. 뭐 조세 포탈 혐의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뭐 에스파도 막 지금 컴백 늦어진다고 하고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제발. 네, 제발 나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가 이미 재촬영이었어요. 예, 지금 보시면 틀린 그림 찾기처럼 보실 수 있는데 귀걸이가 없고요.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고 저도 얼굴이 좀 탔죠.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그 다음으로는 아파트 미분양 이야기를 좀 해볼까 봐요. 관심 많아요. 네, 요새 주택 미분양이 어느 정도인지 숫자를 좀 찾아보니까 1월 초 직방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분양 실적이 계획 대비 22% 그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분양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만큼 좀 줄이는 거겠죠. 이달 초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제 워딩으로 한 말이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7만이 조금 넘었대요. 근데 정부나 뭐 여러 사람들이 위험선으로 보는 게 6만 2천 가구를 위험선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럼 넘은 거네요. 이미 이걸 넘었고 7만이 이미 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전국에서 가장 주거 수요가 많은 데가 어디겠나요? 서울이죠. 근데 서울에서도 미분양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 최근에 봤던 기사 중에서 이런 기사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단군일의 최대 재건축이다라고 불리는 그 둔촌 주공 있잖아요. 강동구에 있는 거. 그것도 뭐 1,400세대 정도가 아직 분양이 안 됐다. 뭐 이런 기사까지 났더라고요. 그래서 요 남은 물량을 가지고 예비 당첨자 계약을 또 진행을 했거든요. 이달에. 제일 인기 많은 59제곱미터 그리고 84제곱미터 요거는 일단 완판이 된 것 같아요. 계약이 다 됐는데 소형, 원룸, 투룸 이런 소형 사이즈는 한 800여 가구가 아직도 미계약 상태로 남아있다고 해서 이달 말에 무순위 청약, 줍줍이라고 하죠. 요게 또 마저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요거까지 혹시 안 팔리면 미분양인데 아마 요 단계에선 다 팔리지 않을까라는 게 좀 시장 전망이기는 해요. 네, 그 둔촌 주공도 그렇고 아현동에 있는 마포더 클래시라는 아파트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위치가 너무 좋잖아요. 바로 뒤에. 네, 맞아요. 그런데 거기도 무순위 청약, 그러니까 줍줍까지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몇 가구가 남아있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미분양이네요. 그만큼 신축 분양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고 볼 수 있겠죠. 둔촌지공 뭐 아직 뭐 물량 많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너무 비싸던데요? 제 얘기 아닌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미분양 문제에 긴장하는 이유 그리고 이렇게 집값이 비싼 동네 미분양 소식에 화들짝 놀라는 이유는 일단 이렇게 이름난 서울의 대단지 아파트도 미분양이 난다라고 하면 부동산 시장이 정말 심각하구나. 그리고 그 밑으로는 더 얼어붙겠구나. 당분간 하락세가 지속되겠구나라는 심리로 수요가 더 얼어붙기 때문에 이 뉴스를 관심 있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근데 신축도 미분양인데 구축 아파트는 그럼 더 싸게 내놔야지 팔릴까 말까 하겠네. 그러면 이 비싼 동네도 그런데 이거보다 집값이 대체로 더 낮은 동네면 더 싸게 내놔야지 팔리겠네 라고 하면서 이게 쭉쭉쭉 밑으로 내려오면서 위축이 점점 되는 거거든요. 시장 자체가 그럼 얼어붙을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시작은 이제 뭐 강남권의 아파트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결국은 이게 전국적으로 효과가 퍼질 수 있는 거고 전국적으로 집값 하락세가 더 가속화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또 결국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에 거니까. 영향을 미치죠. 뭐 저만 해도 약간 좀 놀라긴 했거든요. 와 저렇게 누가 봐도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업도 어려움을 겪는 경기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에 입주를 앞둔 다른 서울의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을 샀다가 샀던 가격보다 더 싸게 이 분양권을 매물로 나온 곳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위 마이너스 P라고 하는 매물도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면 뭐 이렇게 싸게 나오면 이득 아닌가?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또 사람 심리가 아니 저런 신축이 이렇게까지 떨어져도 안 팔린다는데 지금 사도 될까? 근데 모두가 어우 이런 때는 막 위험해 라고 하면 또 더 위축될 수도 있는 거고 여기 떨어졌다고 좋아할 게 아닌 게 내 집은 더 떨어졌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전세 살아서 상관없는데요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집주인이 이게 집값이 계속 떨어지다 보면 보증금 못 줄 수도 있잖아요. 못 줄 수도 있고 요즘 요즘은 진짜 심지어 현실이에요 이거 진짜. 여고 월세라는 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돈을 주는 거구나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제발 미안한데, 살아달라고.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으니까 제가 역으로 월에 얼마씩 맞아, 저 갚을게요. 봤어요. 뭔가 그 대출 금리만큼 막 준다고 막 어.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역 월세라는 것도 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사 가려고 해도 빨리 집을 처분을 못 하게 되는, 뭐 정리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거고, 이게 사실은 다 맞물려 있고 그 가장 상징적인 게 신축 아파트 미분양이라는 걸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더 큰 문제는 사실은 건설업계, 나아가서 금융사의 리스크로 번질 수도 있어서 정부도 민감하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금융권 리스크가 되면 금융과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타격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도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지난 1월에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뭐 전매 제한 기간 줄여주겠다, 그리고 뭐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해제하겠다 등등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 사실상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 위해서 나온 정책 아닌가. 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차치하고. 이게 굉장히 연쇄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둔촌주공이 당장 내 얘기 같진 않아도 이게 돌고 연쇄적으로 계속 돌아서 이게 결국에 나의 또 문제로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제라는 게 정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그리고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굉장히 문제가 되다 보니까 뭐 대구시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예 지자체 차원에서 공급 속도를 조절하기 시작한 곳들도 있대요. 그래서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주택 건설 승인을 보류하거나 혹은 후분양이나 임대주택으로 좀 전환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그렇게 나선 지자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미분양 상태가 만약에 길어진다, 그리고 악성 미분양 물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아마도 지방의 중소형 건설사부터 어려워질 테고, 또 거기에 돈 빌려준 뭐 이금융권 뭐 이런 데들도 무너지길 위험이 있을 거고 하니까, 이 줄도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매입하고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거 건설사가, 민간 건설사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왜 정부랑 공기업이 언제까지 이걸 해결을 해줘야 되는가, 뭐 이런 논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들 보면은 그런 뉴스도 보셨을 거예요. 2012년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 막 이런 거 비교하는 기사들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다시 왔나 봐요. 그때보다 더 얼어붙는 속도가 좀 빠르다. 금리도 막 계속 오르고 있죠. 금리도 그때보다 훨씬 빨리 많이 올랐고, 부동산 뉴스 올해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중국의 리오프닝 소식인데요. 이거는 지난해 12월에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겠다, 리오프닝 하겠다라고 하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가장 좀 상징적인 게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거의 3년 만이거든요. 어느 나라들을 갈 수 있냐라고 보면은 뭐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몰디브, 뭐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인데 총 뭐 20개 국가 정도 돼요. 다 관광 많이 가는 네. 곳들이네요. 추가로 덧붙일 소식은요. 우리나라랑 중국 다 양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를 발급 중단했었는데 이것도 지금은 재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까지는 허용이 안 되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조만간 되지 않을까라는 분위기고, 좀 여행업계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국처럼 뭐 관광으로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나라들에서는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온다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명동이 원래 유커들의 성지 같은 곳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유커가 없잖아. 그래서 거기가 이제 동남아 관광객들이 엄청 많아지고, 그 길거리 음식들도 막 동남아나 아니면 이슬람 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할랄 마크가 막 다 붙어 있대요. 수요와 공급이다.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 중국이 돌아왔다, 세계의 공장이 다시 돌아갈 채비를 한다라는 소식에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다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1월 한 달 동안 약 412억 원어치 중국 주식을 순매수했다고 해요. 그 중에 한 명이 저고요. 내 가슴이 중국 ETF에 뛴다 뭐 하고 있죠. 거의 2, 4년 동안 중국 주식이나 중국 펀드들이 사실상 폭락했었는데 그렇죠. 네. 이제 다시 살아난다고 해서 저도 약간의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시티그룹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행의 예금이 지난해 한 해 중국 GDP와 거의 맞먹는 120조 위안. 그러니까 저축해놓은 돈이 와. 이경에 달한다는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근데 난 GDP가 이경이라는 것도 놀랍긴 한데, 코로나19 이전이랑 비교를 해보면 약 13조 위안 늘어난 거래요. 이 저축을 쓴다고 생각해봐. 만약에 소비로 다 전환이 되면 올해 가계 소비가 한 14% 늘어날 거라고, 그런 계산이 또 시티그룹 자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제도 이 중국 경제가 살아나기만을 굉장히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지난달까지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넉 달 연속 계속 감소세였고, 무역 적자도 월간 최대치를 기록했고, 원인은 일단 글로벌 경제 둔화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가 지금 업황이 안 좋아서 좀 이게 안 좋은 탓이 큰데, 또 하나 요인이 중국 내수가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대중 수출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실제로 그 한국무역협회 보고서 보니까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 중에 76%가 중국 내수용을 파는 거래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쓸 물건을 우리나라에서 사간다는 거죠. 그만큼 중국 내수 시장이 살아나면 우리 수출도 좀 살아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고, 그리고 또 더 넓게 보면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전체적으로 교역량도 늘고 글로벌 경제가 좀 살아나는 효과가 있어서 또 그 덕에 우리 경제도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IMF에서 중국은 지금 한 5% 성장을 2023년 안에 할 수 있다라고 전망치를 조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로 사실 중국의 리오프닝이 오히려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 때문인데요. 인플레이션. 중국이 다시 경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일단 경제 활동에 필요한 게 원자재,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다시 에너지 쓰기 시작하고 원자재 수급하기 시작하면 가격 오를 거다. 그리고 또 억눌렸던 소비가 폭발하는, 우리 한때 보복 소비라고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조금 더 우아하게 펜트업 효과 하면은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맹렬해질 수 있다. 지금 사실 금리 인상 터널 끝이 보이나? 안 보이나? 주가도 행복했다가 아니었다가 행복했다 아니었다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중국이 인플레이션을 확 끌어올려 버리면 금리 인상의 끝은 또 더 멀어지고 이 경기 침체의 끝도 멀어지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또 반대의 전망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중국 정부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만큼 개인들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푸는 정책을 또 많이 쓴 건 아니었어서 크게 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전망이니까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다른 기자님들과 함께 이렇게 평행 세계를 넘어서 호흡을 맞춰보니까 좋네요. 종종 봬요. 네, 종종 봬요. 저도 한번 좀 그쪽 월드나 그쪽 디스커버에 조만간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한번 건너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쪽 아침 7시로. 네. 자, 이렇게 셋이 앉아보니까 또 지난해 만들었던 마이코노미 레이스에서 맞아요. 마치했던 기억도 나는데 같이 돈 얘기도 해보고 경제 얘기도 해봤던 게 생각나는데, 생각난 김에 말씀드릴게요. 저희 그 마이코노미 레이스 지금 듣동나 사이트에서 VOD로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돈 개념을 한번 좀 잡아보고 싶다, 경제에 대한 기초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봐주시고 저희는 셋이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화, 수, 목 아침 7시 듣동나가 습관이 됩니다. 세상에 사실은 경제를 주제로 한 강의가 되게 많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일단 경제 뉴스를 보고는 싶은데 보는데 70% 이상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읽자니 너무 거리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주변에서 뭐 투자 성공했다, 뭐 얼마 벌었다 이런 얘기에 너무 마음이 불안해요. 그리고 나는 돈을 버는 데 관심은 있지만 그게 내가 뭐 일확천금을 벌어서 큰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보다 나만의 속도로 차근차근히 잘 벌고 모으고 또 쓰면서 오래오래 잘 달리고 싶다, 이런 분들이 저희 레이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